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뉴리스 2021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을 포함해서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인 설명까지 포함한 Rapid Neural Architecture Search for the Real World with Meta Learning입니다. 먼저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 대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 대해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뉴럴 아키텍처 서치는 앞으로 나스라고 부를 건데요. 나스는 오토메이티드 머신 러닝, 오토 ML의 하위 분야로서 하위 분야입니다. 오토 ML이 무엇이냐면 어, 머신러닝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태스크에 맞는 최적화된 AI 모델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으로서 예를 들어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유저가 자신의 데이터셋을 이 OTML 플랫폼에 업로드하게 되면 OTML 플랫폼에서 다시 OTML 플랫폼 내에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데이터셋에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주고 그럼 그 모델을 다시 유저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유저는 OTML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태스크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OTML 플랫폼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에서 자체 OTML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OTML 플랫폼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자동으로 태스크에 맞는 AI 모델을 찾아주었다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동화된 플랫폼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핸드 디자인드 뉴럴 아키텍처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직접 하나하나 시도를 해서 AI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AI 모델, 이제 뉴럴 아키텍처라는 것이 인간의 뉴런을 본딴 인공신경망인데요. 이 태스크라도 이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정확도가 많이 차이를 나게 되거든요. 유명한 것은 브리지넷, 레드넷, 덴스넷 이런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네트워크들은 AI 리서처들이 어떤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시도를 하면서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만약에 태스크가 달라지게 되면 태스크가 달라질 때마다 이러한 인공신경망, 뉴럴 아키텍처를 직접 다시 또 시도를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태스크마다 다르게 만들어주기가 좀 직접 하나하나 트라이 앤 에러로 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분야로 이러한 태스크에 맞는 뉴럴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찾아주자라고 해서 등장한 분야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 표는 이제 이미지넷 1K라고 AI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분류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인데요. 왼쪽이 이제 그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이고 X축이 어떤 뉴럴 아키텍처 모델의 계산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나스로 자동으로 찾은 뉴럴 아키텍처 모델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AI 리서처들이 직접 찾은 뉴럴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로 찾은 모델들이 정확도는 AI 리서처들이 찾은 모델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이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모델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렇게 나스로 찾은 모델들이 뭐 이미지넷 1K라는 그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만든 것보다 이런 나스로 찾은 모델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뉴럴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찾아주는지 아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나스 방법별로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지만 간략하게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스 방법론들, 프레임워크들은 서치 스페이스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요. 서치 스페이스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AI 리서처들이 디자인하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뉴럴 아키텍처 서치 이제 그 프레임워크들이 어떤 탐색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뉴럴 아키텍처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자인 하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운데 그림처럼 어떤 뉴럴 아키텍처 모델의 틀이 있으면 사실 그 뉴럴 아키텍처 모델의 어떤 깊이, 뭐 뎁스 이런 거를 2, 3, 4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키텍처를 이제 디자인하기 위해서 뭐 커널 사이즈나 뭐 그런 익스펜션 레이시오 뭐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뭐 커널 사이즈를 3, 5, 7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게 하나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능한 모든 디자인 컴포넌트의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10의 19단계 정도의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10의 19승부의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이제 인간이 찾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자동화된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최적에 가까운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나스 알고리즘은 무엇이 있냐? 처음에 이제 처음 나왔던 나스 방법에 대해 살짝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굉장히 처음에 나왔던 방법은 직관적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서치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뉴럴 아키텍처를 하나를 뽑아요. 그러고 나면 이 뉴럴 아키텍처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뭐 이미지 분류다 이렇게 되면 뭐 이미지 분류,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뉴럴 아키텍처가 분류를 잘 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겠죠. 학습을 시키면 정확도가 나오겠죠. 그럼 그 정확도를 이 나스 프레임워크 여기서는 컨트롤러 RNN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얘한테 이제 이 정확도를 일종의 시그널이 돼요. 그러면 이 시그널이 이 컨트롤러에게 어떤 리워드로 동작을 해서 이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이 리워드가 최대화되도록 뉴럴 아키텍처의 디자인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리워드, 어큐러시, 정확도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뉴럴 아키텍처 디자인을 바꾸고 또 걔를 다시 태스크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이미지 분류면 이미지 분류에 대해 학습을 시키고 정확도를 얻고 다시 그걸 다시 컨트롤러에게 주고 컨트롤러는 그게 반영이 돼서 또 뉴럴 아키텍처 디자인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뉴럴 아키텍처가 해당 태스크에 가장 이제 이 나스 모델이 찾은 최적에 가까운 이제 뉴럴 아키텍처가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이제 알고리즘을 아마 동작하는 방법을 들으셨을 때는 이게 좀 직관적이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이제 한 가지 좀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단점이 존재를 하냐면 이제 동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매번 뉴럴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는 1K라고 이미지 분류 데이터셋에 대해 뉴럴 아키텍처를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 그 이미지는 1K라는 데이터셋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뉴럴 아키텍처 한 개 학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뉴럴 아키텍처마다 그렇게 학습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오랜 탐색 시간이 걸리겠죠. 실제로 이 방법이 2017년에 이제 구글에서 처음 나온 방법인데요. 이 방법으로 뭐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 최적인 뉴럴 아키텍처를 찾기 위해서는 GPU라는 것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 GPU를 1000개를 써서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그것을 이제 뭐 수천 GPU 시간이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AutoML 플랫폼에 이 방법을 넣었다. 그래서 유저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태스크에 맞는 뉴럴 아키텍처를 찾겠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수천 대의 GPU를 사용해야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GPU만 쓰겠다. 그러면 수천 시간이 걸려야만, 그러니까 뭐몇 년이 걸려야만 자신의 태스크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론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좀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수많은 나스 연구들이 이러한 탐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더 좋은 뉴럴 아키텍처를 찾기 위한 이제 연구를 이제 이 후속 연구들이 지속하게 됩니다. 나스의 이제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또한 나스의 어떤 탐색 시간이나 뭐 뉴럴 아키텍처의 품질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빠르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신만의 태스크에 걸맞는 뉴럴 아키텍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저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뉴립스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도 이러한 흐름의 이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좀 실험실 환경, 이론적인 시나리오에 있는 나스 프레임워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스 프레임워크이 동작하기 위해서 이제 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제가 해결을 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그 갭을 실제 시나리오와 이제 어떤 이론상의 갭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나스 모델들이 여러 데이터셋 그리고 여러 하드웨어의 어떤 일반화, 두루두루 동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됐냐면 실제로 제가 앞에 계속 설명을 했듯이 대부분의 나스 프레임워크들이 이미지넷 1K 그 특정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적인 뉴럴 아키텍처를 찾는 데 주로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했을 때 나스 모델들이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잘 동작을 하려면 이미지넷 1K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리얼월드 데이터셋, 뭐 반도체, 의료 데이터셋, 뭐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두루 동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스 프레임워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뭔가 리소스가 제한된 환경에서 효율적인 뉴럴 아키텍처를 찾는 데 굉장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폰 같은 엣지 디바이스에 이제 뉴럴 아키텍처 AI 모델을 넣는다고 가정하거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런 뉴럴 아키텍처 AI 모델을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구를 할 때는 뭐 서버 환경, 데스크탑 환경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자원이 이제 무한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엣지 디바이스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배터리 같은 게 제한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확도를 약간 희생하더라도 리얼타임, 속도가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리얼타임 속도를 지키려면은 뉴럴 아키텍처가 이제 좀 크기보다는 좀 가볍고 작아야 돼요. 근데 이제 가볍고 작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어큐러시는 큰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도와 그 리얼타임 효율성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둘을 최대한 그 둘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하면서도 최대한 그 둘의 최적을 유지하는 뉴럴 아키텍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런 데에도 이제 나스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 리얼월드에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디바이스에 이제 나스 프레임워크가 두루 동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한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탐색 시간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 찾는데 1시간이 걸리면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OTML 플랫폼에 들어간다고 하면 좀 실용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테고.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 탐색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시간이 적게 걸리면 이제 아무래도 비용도 적게 들겠죠. 그래서 적은 시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자신만의 이제 모델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탐색 시간도 굉장히 빨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뉴럴 아키텍처 서치,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뉴럴 아키텍처라는 그 구조를 찾는 데 집중한 연구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AI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그 아키텍처 구조도 중요한데요. 그 아키텍처 구조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제 또 파라메터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이게 또 그 태스크에 잘 학습이 되어야지 높은 성능을 가진 모델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나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구 위주다 보니까 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뉴럴 아키텍처를 찾고 나면 그냥 추후에 학습을 하는 걸로 약간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키텍처 찾는 데만 집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쓴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아키텍처를
해주고 이후에 파라미터를 다시 학습시키는 건 또 이것도 시간과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뉴럴 아키텍처를 찾아줄 때 파라미터도 같이 태스크에 최적인 거를 함께 찾아주자. 함께 옵티미제이션을 최적화를 해보자. 이게 제가 생각한 세 번째 문제고요. 오늘 설명드릴 이제 뉴릭스 페이퍼 두 가지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푸는데 집중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 정의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제가 제 연구에서 사용한 이제 무기가 있는데요. 메타러닝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러닝도 이제 아마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 연구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러닝이라는 게 뭐냐면, 메타러닝은 AI 모델을 인간처럼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탄생한 게 이제 메타러닝이거든요. 인간처럼 학습한다는 게 뭘까? 인간과 그럼 기존의 AI 모델들이 학습하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 예시를 통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위에 빨간 박스에 세그웨이가 있죠. 근데 이 세그웨이를 사실 사람은 이 한 장만 봐도 아래에 9가지 중에서 세그웨이에 해당하는 애를 찾으라고 하면 좀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 2개 정도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를 봐도 위에 있는 문자를 보고 아래에 있는 그림 중에서 이 문자와 비슷한 문자를 찾아라. 그러면 이 문자가 어느 나라 말인지, 뭐 어느 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장만 보고도 아래에서 비슷한 문자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AI 모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한 장만 가지고는 이 물체를, 그리고 이 문자를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수십 장, 수백 개, 비슷한 이미지들을 봐야지 이러한, 이미지들을 이 이미지들을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왜 인간은 하는데 AI 기존의 모델들은 이걸 못하느냐? 그 차이는 이제 인간은 사실은 이 세그웨이를 처음부터 학습하지 않죠. 사실은 저희가 이 바퀴 모양이라든지 뭐 어떤 탈 것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사실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 세그웨이를 학습을 한 거고요. 근데 AI 모델들은 대부분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처음부터 학습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AI 모델을 어떻게 인간처럼 이렇게 한두 장만 가지고도 여러 그 새로운 태스크가 왔을 때 바로바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바로 메타러닝,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자. 조금 더 자세하게는 하나의 태스크만 이렇게 처음부터 매번 학습을 하지 말고 여러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어떤 새로운 태스크가 왔을 때 걔한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자. 이게 메타러닝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의 방법은 자동차들이 각 태스크라고 정의를 하면 각 자동차별로 운전 스킬을 따로따로 처음부터 배워야 했다면 AI 모델이 메타러닝의 방법으로 학습하게 되면 어떤 드라이빙 스킬이라는 거를 배워서 새로운 자동차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자동차에 이제 조금만 적응을 거쳐서 약간의 뭐 트럭에 대해 조작 방법을 살짝만 거쳐서 바로바로 운전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메타러닝입니다. 그러면 이 메타러닝으로 앞에 적용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냐? 제가 오늘은 뉴리스 2편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이게 사실 어떤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시리즈는 제가 뉴리스 이전 아이클리어라는 또 다른 이제 머신러닝 학회에서 발표했던 페이퍼가 좀 첫 시도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세 개가 다 연관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한 페이퍼는 아이클리어에서 발표한 페이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데이터셋에 대한 일반화 그리고 빠른 탐색 이 두 가지를 풀었고요. 메타러닝을 이용해서 나스 프레임워크에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기존의 나스 방법들은 다른 AI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타겟 데이터셋에 대해 최적의 뉴럴 아키텍처를 찾고자 할 때 처음부터 그 타겟 데이터셋의 이 나스 모델을 학습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메타러닝을 이용을 해서 한 번만 학습을 하고 나면 새로운 데이터셋이 등장했을 때 바로 빠르게 조금만 적응을 해서 그 데이터셋에 맞는 뉴럴 아키텍처를 찾아주자.
새로운 데이터셋이 등장했을 때 처음부터 학습하지 말고 메타러닝, 메타놀리지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빠르게 뉴럴 아키텍처를 찾아주자. 이런 방법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셋에 대해서 뉴럴 아키텍처를 찾아보도록 하는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 사실 메타러닝이기 때문에 태스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고 가정을 해요. 여기서의 태스크는 사실 나스 연구에서 태스크는 이제 정의하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 데이터셋이 다를 경우 태스크가 달라진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는 각 태스크별로 데이터셋이 새로운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데이터셋마다 뉴럴 아키텍처를 찾아주는 그런 문제 세팅에서 어떻게 찾아주냐. 데이터셋을 어떤 하나의 벡터, 하나의 표현형으로 인코딩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 잠재 공간의 벡터 형태로 그 데이터셋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형을 인코딩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인코딩을 하고 나서 그 벡터를 가지고 어떤 그래프를 디코딩을 해요.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게 돼서 제가 좀 여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데이터셋 하나의 표현형으로 인코딩하는 셋 인코딩이라는 분야가 또 AI에 있고요. 또 그 표현형을 가지고 그래프로 다시 디코딩하는 그래프 디코딩이라는 분야가 또 AI의 되게 또 한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에서 가장 그런 분야들에서 이미 연구가 많이 된 셋 인코더와 그래프 디코더를 가지고 데이터셋으로부터 그래프를 디코딩하는 방법을 메타러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왜 하필 디코딩을 하냐? 사실 뉴럴 아키텍처라는 것이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디코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데이터셋으로부터 그래프를 디코딩하는 방법을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메타러닝을 하고 나면 이것을 이 나스 프레임워크, 이렇게 한번 메타러닝된 나스 프레임워크를 가져다가 새로운 데이터셋이 있을 때 이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이러한 그래프를 바로바로 디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수천 시간이 걸리게 되지만 타겟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러한 메타러닝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 한 번만 이렇게 메타러닝을 하고 나면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 그냥 이 메타러닝 프레임워크를 그래프 디코딩하는데 바로바로 이용하면 된다. 굉장히 빠르게 뉴럴 아키텍처를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 6개의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나스 모델들을 나스 모델들로 뉴럴 아키텍처를 찾았을 때의 그 이미지 분류에 대한 정확도 결과인데요. 6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두 다른 최신 나스 모델들보다 제한된 나스 모델이 훨씬 더 좋은 뉴럴 아키텍처를 찾아주면서 총 서치타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나스 프레임워크들은 각 데이터셋에 대해 이제 처음부터 학습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해당 모델은 몇 분 혹은 몇 초면은 바로바로 뉴럴 아키텍처를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뉴립스에 발표했던 페이퍼 중에 헬프라고 해서 하드웨어 어댑티브 이피션트 레이턴시 프리딕터를 연구한 거거든요. 이거는 앞에서는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 두루두루 잘 되는 나스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하드웨어에 대해 두루두루 잘 되는 나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역시나 속도도 빨라야 된다. 근데 이제 정확히는 앞에는 이제 나스 프레임워크 전체를 만든 건데요. 여기서는 나스 프레임워크 전체를 만들었다기보단 이런 하드웨어에 대해서 뉴럴 아키텍처를 찾아주는 나스 프레임워크들의 공통된 어떤 모듈이 있거든요. 그 모듈 부분을 연구를 해서 기존의 하드웨어를 위한 나스들에서 사용하는 기존 모듈을 이 헬프로 갈아 끼우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더 좋은 모델을 찾아주는 그런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나스 프레임워크들이 어떤 뭐 정확도나 뭐 속도 그리고 그 밖에 어떤 다른 그 디바이스 관련된
제한 사항들을 충족하는 뉴럴 아키텍처를 찾아주는 연구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음, 사실 각 엣지 디바이스별로 제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배터리, 에너지 소비일 수도 있고, 레이턴시, 지연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엔 이미지를 넣어서 개라고 이제 분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이것을 측정해서 그것을 지연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지연 시간, 이런 것들이 뭐 빨라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 사항이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지연 시간 위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지연 시간은 최대한 덜 걸리면서 속도는 이제 정확도 손실은 최대한 없는 그런 뉴럴 아키텍처를 찾는 연구들인데요.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로는 뭐 예를 들어 CPU가 타겟이에요. 그러면 뉴럴 아키텍처를 하나 찾아요. 그러면 그 뉴럴 아키텍처와 그 뭐 이미지 같은 태스크를 이 CPU에다가 설치를 해요. 그리고 측정을 하면 아마 그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측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뉴럴 아키텍처 샘플마다 이 과정을 매번 반복하게 되면 찾다 보면 정확도는 유지되면서 지연 시간 적게 걸리는 뉴럴 아키텍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게 되는데, 실제로 이걸 동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매번 뉴럴 아키텍처를 디바이스에 넣고 설치를 하고 측정을 하고 다시 그 물리적으로 그걸 다시 컴퓨터에 옮기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용을 하고 이게 너무 오래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드웨어를 위한 나스들은 그렇게 동작하지는 않고 어떤 걸 쓰게 되냐면 프리딕터 혹은 에스티메이터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지연 시간, 뉴럴 아키텍처의 지연 시간을 그 해당 디바이스에서 걸릴 그 시간을 예측하는 예측기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뉴럴 아키텍처를 찾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그 디바이스에 넣지는 않고 그 예측기를 통해서 이 뉴럴 아키텍처가 해당 디바이스에 넣으면 얼마 정도 걸리겠구나 이런 예측기를 통해서 예측한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찾거든요. 그래서 이 헬프라는 연구도 그 예측기를 개발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측기가 어떻게 동작을 그렇게 예측을 하느냐.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예측기도 일종의 AI 모델이라서 걔를 학습을 시켜요. 각 디바이스마다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 이 뉴럴 아키텍처를 한 미리 1000개에서 5000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랜덤으로 걔네들을 이 디바이스에 한꺼번에 넣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지연 시간을 측정을 해서 그 뉴럴 아키텍처와 그 뉴럴 아키텍처의 지연 시간이 일종의 페어로 동작을 해서 이게 그 예측기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 예측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미리 뽑아가지고 그것을 측정을 하나 나스 서치 과정 도중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시간을 측정을 하나 뭐 그거나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서치 스페이스가 10의 19승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10의 19승계 대신에 1000개에서 5000개 정도만 미리 측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10의 19승계 중에 이제 그 1000개에서 5000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도 이 예측기가 굉장히 높은 예측 정확도로 레이턴시, 지연 시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의 19승계 중에서 뭐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탐색하는 과정에 쓰자.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동작은 잘 하는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1000개, 5000개를 실제로 디바이스에 넣어서 측정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사실 실용적이지는 않아요. 이게 연구적으로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디바이스가 바뀔 때마다 뭐 그나마 CPU, GPU에서는 좀 측정하기가 쉬운데 뭐 FPGA나 뭐 드론에 들어가는 엣지 GPU 이런 데서는 또 그렇게 1000개, 5000개 넣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측정한다는 게. 그래서 이 헬프에서는 각 디바이스별로 그렇게 측정해야 되는 어떤 샘플 뉴럴 아키텍처의 수를 기존에는 그렇게 5000개 이렇게 들였다면 이 헬프는 10개, 10개만 측정을 하면 그 예측기가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해당 디바이스에 대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나스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연구입니다. 헬프의 방법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메타러닝을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메타 놀리지라는 것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을 해도 샘플 디바이스를 그렇게 몇천 개씩 측정하지 않아도 한 10개만 측정을 해도 바로바로 이것을 쓸 수가 있다. 그 디바이스에 맞는 뉴럴 아키텍처를 찾는 그런 어떤 탐색 과정에 바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헬프의 가장 주요한 챌린지는 무엇이냐면요. 기존의 그런 방법들은 각 디바이스별로 프리딕터가 존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각 디바이스끼리만 고려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제한된 방법에서는 하나의 예측기로 여러 디바이스에 대해 동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측기가 어떤 하드웨어 컨디션된 하드웨어의 조건을 고려한 지연 시간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같은 뉴럴 아키텍처라도 이 헬프에 넣었을 때 이 디바이스에 어떤 정보를 준다면 같은 뉴럴 아키텍처라도 이 디바이스의 정보를 고려를 해서 지연 시간을 다르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서는 어떤 그 디바이스의 정보들을 어떤 벡터 형태로 인코딩을 해서 그 벡터를 주게 되는데 문제는 디바이스들이 되게 물리적으로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하드웨어 스택도 되게 다 다를 거고. 근데 어떻게 하나의 공통된 형태의 벡터로 정보들을, 그 표현들을 인코딩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거를 프리딕터에게, 예측기에게 넘겨줄 수가 있냐. 이게 하나의 챌린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디바이스들을 뭐 걔네들의 하드웨어 스펙이나 뭐 이런 거를 어, 일일이 다 고려를 하지 말고 그냥 디바이스를 일종의 어떤 블랙박스로 보자. 그래서 블랙박스인데 인풋은 저희가 고정된 정해진 레퍼런스 뉴럴 아키텍처를 줘요. 그러면 얘가 그것에 대해서 레이턴시를 이제 아웃풋으로 주겠죠. 그러면 이 레이턴시 집합이 일종의 이 하드웨어에 인베딩이 되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를 나타내는 어떤 시그널이자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희는 그 디바이스에 대해 잘 몰라도 그냥 이 시그널만 가지고도 이 하드웨어를 인베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동작을 했고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도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메타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디바이스와 그리고 그 디바이스에서 각 뉴럴 아키텍처가 걸릴 시간 이런 것들을 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메타러닝을 했고요. 앞에 말씀드린 이제 하드웨어 인베딩과 그리고 아키텍처를 뭐 또 아키텍처를 그래프 인코딩하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또 인베딩 형태로 인베딩을 해서 이 두 가지의 벡터를 가지고서 레이턴시, 지연 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잘 동작을 하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하드웨어 어워드 나스 방법들이 뭐 좀 제한된 몇 가지 샘플 디바이스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GPU, CPU, 뭐 구글 픽셀폰 1개 이 정도만 테스트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브로드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보이시는 그 화면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지금 다 특정을 하나의 예측기 가지고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엣지 GPU도 있고 뭐 서버 GPU도 있고 뭐 FPGA, 뭐 라즈베리 파이 이런 데다가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실용적인 시나리오를 고려를 하고 싶어서 메타 학습할 때는 좀 구하기 쉬운 디바이스들, 뭐 GPU나 CPU 이런 데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예측기를 학습을 한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FPGA나 라즈베리 파이 이런 애들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걔네들한테 샘플 뉴럴 아키텍처를 뭐 10개만 가지고 해도 얘 바로바로 적응을 하나. 뭐 이런 실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잘 동작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뭐 기존의 나스 방법들은 이렇게 각 디바이스에 대해 예측기를 위한 데이터셋이라고 뭐 최소 열 몇 시간씩 걸리던 거를 저희는 이제 각 디바이스별로 샘플을 한 10개씩만 모아도 동작을 하니까 몇십 초 만에 바로바로 뉴럴 아키텍처를 이제 각 디바이스의 리소스 버짓을 고려를 해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뉴립스에 발표한 이제 연구는 이제 태스크 어댑티브 뉴럴 네트워크 리트리버 with 메타 컨트라스티브 러닝인데요. 이거는 이 세 가지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 동작하고 그러면서도 빠르고 그리고 어떤 아키텍처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아키텍처와 파라미터까지 태스크에게 맞춰서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OTML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거는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를 리트리벌, 되찾자, 네트워크를 가져오자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쿼리 태스크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데이터셋이 있을 거고 이 데이터셋에 걸만 이 데이터셋과 뭐 어떤 리소스 제한 조건들 원하는 어떤 이게 OTML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유저들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겠죠. 이걸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모델 주라는 그 미리 모아놓은, 미리 수집된 여러 뉴럴 모델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얘한테 맞는 모델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주를 어떻게 만드냐?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 AI, 가진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모델주라는 이름으로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데이터셋도 되게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셋과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 학습된 뉴럴 모델들 이렇게 페어로 존재를 하겠죠. 그런 애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크롤링을 해가지고 모델주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주로부터 이 쿼리 데이터셋에 맞는 어떤 모델을 찾아줄 수 있도록 바로. 그러면 이 쿼리 데이터셋에 대해서 관련된 뉴럴 아키텍처, 관련된 파라미터가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 학습만 거쳐도 바로 이 쿼리 데이터셋에 대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델은 실제로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카이스트 황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황 교수님께서 AI 트릭스라는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OTML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그 OTML 플랫폼의 기본이 되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AI 트릭스 이름으로 이 OTML 이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해서 동작을 하는 이제 OTML 플랫폼 어떤 프로토타입 데모 영상까지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어떻게 되찾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메타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걸 활용을 했는데요. 메타는 이제 좀 익숙하시겠죠? 실제로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앞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모델과 데이터셋 간에 벡터로 인코딩을 하는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것을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관련된 애는 찾고 어떻게 그 쿼리 데이터셋에 관련된 애를 찾아주냐.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걸 활용을 해요. 이것도 일종의 학습 방법인데요. 이러한 그 모델과 데이터셋이 이제 인코딩된, 벡터로 인코딩된 공간에서 어, 공, 그 두 개가 모두 속해 있는 어떤 교차 모달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공간에서 관련된 모델은 그 쿼리 데이터셋에 대해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고 관련되지 않는 모델들은 멀어지도록 학습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용을 해서 쿼리 데이터셋에 관련되어 있는 모델 뽑힐 수 있도록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잠재 공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의 나스 프레임워크들은 이미지넷에 좀 집중을 했다면 저희는 실제로 뭐 캐글에서 뽑은 어떤 10개의 리얼월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시간은 이제 메타 학습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로 쿼리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찾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0.002초밖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찾은 모델이 관련된 뉴럴 아키텍처와 파라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나스 프레임워크로 찾은 뉴럴 아키텍처들과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추가 학습을 거쳤을 때 저희가 찾아준 AI 모델이 훨씬 더 그 타겟 데이터셋에 대해 높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런 OTML 플랫폼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비전, 뭐 구글에서 제공하는 비전 엣지 이런 플랫폼들한테 실제로 그 데이터셋을 넣어줬을 때 찾아준 모델과 저희 이 탄지 OTML 플랫폼이 찾아준 그 모델을 같은 데이터셋에 찾아준 모델들을 비교했을 때도 실제로
이 현재가 찾은 모델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가지면서 전체에 걸리는 탐색 시간은 굉장히 짧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러한 나스 프레임워크들이 실제 세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메타러닝 기반으로 나스 프레임워크들을 연구를 했고요. 그때 제가 정의한 세 가지 과제는 여러 데이터셋, 여러 하드웨어에 대해 두루두루 잘 동작하는 나스 모델이어야 된다. 그리고 탐색 시간은 빨라야 된다. 마지막으로 아키텍처만 찾아줄 것이 아니라 파라미터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세계에 좀 더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오토ML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이제 목표로 연구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정성원님께서 데이터를 하나씩 디코딩 한다는 게 이제 엄청난 정보 압축인데, 이걸 다시 디코딩해서 찾은 그래프가 어떻게 매핑이 잘 되며, 그리고 그렇게 찾은 뉴럴 아키텍처 어떻게 높은 성능을 보이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셨고, 이제 또 뒤에 추가 질문이 있으신데요. 이제 먼저 앞에 두 가지에 대해 답을 드리면, 일단 정보 압축이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 데이터셋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건 아니고 뉴럴 아키텍처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만 정도만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어, 엄청 손실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왜 디코딩된 그래프가 잘 되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타 러닝을 할 때 아무 뉴럴 아키텍처와 데이터셋 페어만 가지고 학습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각 데이터셋에 대해 어느 정도 잘 동작을 하는 뉴럴 아키텍처를 일단 페어로 메타 트레이닝에 사용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잘 되는 이유인데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에 19개 정도로 굉장히 많은 뉴럴 아키텍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메타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어떤 10의 19승계 중에 어느 정도 쓸모없는 뉴럴 아키텍처를 알아서 잘 제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 뽑히는 후보들이 좀 어느 정도 높은 성능을 갖게 되는 뉴럴 아키텍처들이 많이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첫 번째 연구는 이제 뉴립스 페이퍼가 아니라서 디테일을 좀 생략을 했는데 사실 컴포넌트가 한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어, 일종의 레이턴시 예측기처럼 정확도 예측기라고 해서 뉴럴 아키텍처의 정확도를 예측해주는 정확도 예측기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걔도 사실은 메타러닝이 돼서 그렇게 뽑힌 여러 가지 뉴럴 아키텍처 후보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질 뉴럴 아키텍처는 무엇인지 걔가 최종적으로 예측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찾은 뉴럴 아키텍처가 기존에 그냥 찾은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코딩과 디코딩 시에 이제 기존 방법보다 많은 것을 학습시켜야 해서 적용 시에는 빠르겠지만 학습 시에 기존 방법보다 아주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되게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일종의 메타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애초에 이제 기존 나스 방법들은 태스크가 사실 한 개면 충분한데 이제 메타러닝은 기본 전제가 여러 개의 태스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메타 트레이닝 시간은 오래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가 어떨 때 장점이 있냐면 사실 이렇게 메타러닝을 한 번 하고 나면 메타 테스트 때 여러 데이터셋에 대해 동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이런 메타 트레이닝 하는 시간은 뭐 예를 들어 오토ML 플랫폼을 빌드한 뭐 회사나 이런 쪽에서 학습을 하고 실제로 실제로 뭐 유저 쪽에서는 이제 적은 시간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한다고 해도 실제로 태스크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일일이 이렇게 나스 프레임워크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학습과 사용을 분리한 프레임워크가 훨씬 더 그런 시나리오에선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연구자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AI 트릭스에서도 이 알고리즘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이후에 이걸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다른 개발자분들이 이제 후속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향후에 AI 트릭스에서 그 플랫폼이 열리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저한테
그 궁금한 게 있어서 뭐 메일로 질문을 주시거나 이런 건 언제든지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스를 연구를 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코어걸 제안을 하셔도, 그냥 재밌는 연구면 저도 같이 뭐 디스커션이나 뭐 아니면 같이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뭐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는 어디를 그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음, 제가 초반에 처음에 나스를 설명드릴 때 가장 대표적인 나스를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제 연구 이전에. 아마 이거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첫 연구는 강화학습으로 시작이 된 게 맞고요. 그래서 저 컨트롤러라는 애가 에이전트, 강화학습에 이제 에이전트라는 애가 존재를 하는데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 이제 강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강학습에도 이제 학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초기 모델은 강학습의 가장 기초 방법인 reinforce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이 이후에 강학습 기반 나스 방법들이 몇 가지 더 등장을 했는데, 걔네들은 또 reinforce 외에 또 다른 강학습 방법을 이용을 해서 나스 방법들을 했는데, 그 큰 틀은 이 연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강학습을 많이 안 쓰고, 뭐 저처럼 이제 메타러닝을 쓰거나 뭐 아무튼 어, 이 강학습은 사실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좀 다른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요즘에는 강학습을 많이 안 쓰고요. 그리고 이 강학습을 쓸 때 왜 RNN을 썼냐고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RNN이 이제 시퀀셜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특화된 모델을 RNN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계열을 RNN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나스 RL이라는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그 AI 뉴럴 아키텍처의 디자인 컴포넌트들을 시퀀셜하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뉴럴 아키텍처 컴포넌트 중에 뭐 필터의 개수나 뭐 필터의 넓이, 필터의 높이 이런 것들을 이전 레이어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뉴럴 아키텍처 레이어의 그 컴포넌트를 예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RNN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상위 개념의 데이터를 매핑한다. 근데 이게 사실 상위 개념의 데이터를 매핑한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방법 자체는 되게 그 인간이랑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위 개념의 데이터를 매핑하는 거는 아니고, 여러 데이터셋을 보면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셋이 왔을 때 그냥 좀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셋으로부터 어떤 공통된 어떤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 같은 거를 AI 모델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메타러닝 방법을 나스 프레임워크에 사용을 했지만, 가장 메타학습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는 제가 아까 예시로 설명드린 것처럼 한 장의 이미지 또는 뭐 두 장의 이미지만 있을 때 그 이미지를 보고도 바로바로 인간처럼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를 메타학습으로 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장 이게 지금 현존하는 방법 중에는 가장 인간의 방법을 모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대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정 개수 이상 샘플링을 하면 되고,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에 대한 인코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 첫 번째 논문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각 클래스별로 데이터셋을 샘플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샘플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인코딩하게 되면 각 클래스에 대해 어느 정도 고루고루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코딩을 하면 정확하게 적은 데이터셋을 사용하면서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이거는 사실 타겟하는 태스크마다도 다르고 그렇긴 한데, 보통은 한 클래스별로 한 10장? 이 정도만 뽑아도 충분히 되게 안정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 것을 좀 실험적으로, 구현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저는 보통 10개 정도 샘플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사실 한국에 제가 느끼기에는 나스 연구자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뭐, 나스 연구 하고 싶으시거나 관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는 너무 기쁘게, 같이 이제 디스커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나스가 되게, 다른 AI 분야보다도 되게 실생활에 밀접한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실생활에 밀접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뭐, 제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도 그런 방향인데, 이제 앞으로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뭐, 압축 테크닉 같은 게 많거든요. 이제 AI 모델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나 퀀타이제이션 이런 압축 테크닉들이 많은데, 그런 거랑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나스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하반기에는 이제 메타로 인턴을 가가지고 아마 메타에서 좀 필요한 어떤 그런 효율적인 모델 연구 이런 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